오랜만에 마음 먹고 사연 하나 적어봅니다. 저는 두 딸 중에 첫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기준이라는 남자를 만나 아내로 살아온 세월이 10년입니다. 남편을 만난 건 28살 겨울이었어요. 친구 소개로 만난 자리였는데 말수는 적어도 눈빛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때는 그 눈빛 하나만 보고도 이 사람이라면 평생 기대도 좋겠다 싶었어요. 결혼하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남들만큼은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아이 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었죠.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흔들렸던 시간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가 아프시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아버지는 5년을 병상에 누워 계셨죠. 처음엔 그저 허리가 좀 안 좋으신 줄만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셨어요. 병원을 오가고 약을 챙기고 밤새 열이 오르면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드리고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참 길고도 무거운 터널 같았죠. 엄마는 그 곁을 단 하루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몸이 축나는 줄도 모르고 아버지 병간호에만 매달리셨거든요. 저는 가끔 엄마를 보며 저러다 엄마마저 쓰러지시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그래도 엄마는 늘 괜찮다, 내 아빠만 낫는다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며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티고 버티다 아버지는 결국 저희 곁을 떠나셨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엄마는 눈물 한 방울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저는 더 마음이 아팠어요.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커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엄마는 아버지와 함께 쓰던 이불을 끌어안고 조용히 우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제라도 엄마한테 잘해야지, 엄마 고생한 세월 제가 갚아드려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엄마가 조금씩 이상해지셨어요. 방금 드신 밥을 또 차려달라 하시거나 며칠 전 일을 전혀 기억 못 하시거나 처음엔 그저 슬픔이 너무 커서 정신이 없으신가 보다 했는데 병원에 모시고 갔을 때 의사 선생님 입에서 나온 말은 치매였습니다. 5년을 아버지 병간호에 쏟아붓고 이제야 좀 편히 사시나 했는데 우리 엄마한테 왜 이런 시련이 또 찾아오는 건지 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가 불쌍해서 그리고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워서요. 효도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이 무색하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고 막막하게 저를 짓눌러 왔습니다. 엄마의 치매 진단을 받고 온 날 밤 저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엄마 진짜 치매래? 수화기 너머로 동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초기긴 한데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대. 한참 동안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언니, 그럼 우리 엄마 어떡해? 설마 요양원 보내는 건 아니지?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평소에 엄마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나는 죽어도 요양원은 안 간다.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서 나오는 데야. 친척 어른 한 분이 요양원에서 지내시다 돌아가신 뒤로 엄마는 그 말을 마치 주문처럼 되뇌셨습니다. 그 말을 알기에 저도 동생도 차마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지야, 우리가 나눠서 모시면 어떨까? 1년씩 돌아가면서. 수지는 잠깐 망설이더니 이내 힘주어 대답했죠. 그래 언니, 엄마가 우리 어떻게 키웠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그렇게 저희 자매는 눈물 섞인 약속을 했습니다.
첫 1년은 제가, 그 다음 1년은 동생 수지가 엄마를 모시기로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은 무겁고 또 한구석은 든든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나눠질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엄마 좀 모시고 있어야 할 것 같아. 1년만 부탁할게. 남편은 잠시 굳은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 장모님이신데 당연히 그래야지.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듣고 저는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역시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만났구나.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어요. 그렇게 엄마의 짐을 챙겨 저희 집으로 모셔오던 날,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습니다. 엄마는 작은 방 하나를 차지하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어요. 우리 딸 집이 이렇게 좋았나? 볕도 잘 들고 참 좋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처음 한두 달은 정말이지 평화로웠습니다. 남편도 퇴근하고 오면 엄마 방에 들러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물어봐주고요. 장모님, 오늘 뭐하고 지내셨어요? 엄마는 그런 사이가 좋으셨는지 늘 웃으며 반겨주셨죠. 주말이면 다 같이 근처 공원도 산책하고 엄마 좋아하시는 도토리묵도 사다 드리고 이대로만 흘러간다면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2달쯤 지나자 남편의 얼굴에서 조금씩 짜증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거나 밥그릇을 엎으시거나 하면 남편의 한숨소리가 점점 커졌거든요. 아, 또 저러시네. 그 한마디가 제 귀에 콕 박혔습니다. 저는 애써 못 들은 척하며 엄마 방을 치우러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작은 한숨 하나가 앞으로 얼마나 큰 균열의 시작이 될지를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처음엔 그저 한숨 정도였는데 이제는 대놓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엄마가 국을 끓이시다 깜빡하고 불을 안 끄신 적이 있었습니다. 냄비가 새까맣게 타서 온 집안에 연기가 자욱했죠. 퇴근하고 돌아오던 남편이 그 냄새를 맡고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아니 장모님, 불 켜놓고 그 방에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집 다 태워먹을 뻔했잖아요. 엄마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미안하네 김서방, 내가 깜빡했나 봐. 아이고 정말 미안해. 그런데도 남편은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 몰아붙였어요. 이게 한두 번이어야죠. 저번엔 가스밸브도 안 잠그시고 이번엔 불까지. 이러다 진짜 무슨 일 나겠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 치매 초기라 그런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줘.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이해? 이해도 하루 이틀이지. 나도 사람인데 매일 이런 꼴을 보고 참으라고? 너 그러다 불나면 어쩔래? 그 뒤로 남편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식탁에서도 엄마가 수저를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눈살을 찌푸리며 한마디씩 던졌어요. 아, 좀 조심히 드세요. 밥 먹다 말고 이게 뭐예요? 애기도 아니고. 엄마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면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아, 또 그 얘기예요? 아까 10번은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남편의 팔을 붙잡고 눈치를 줬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 엄마가 화장실 다녀오시는 길을 헷갈려서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신 적이 있었죠. 그때 마침 옷을 갈아입고 있던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 진짜 여기가 어디라고 막 들어오세요. 엄마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으셨고 저는 얼른 달려가 엄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남편은 씩씩거리며 저에게 쏘아붙였죠. 이 노친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나 이제 진짜 못 살겠어. 노친네라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언성을 높였어요. 여보, 말이 너무 심하잖아. 엄마도 다 들으셨을 텐데.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어요.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 진짜 사람 못 살게 하는 거잖아. 빨리 요양원 보내버려 그냥. 그날 밤 저는 엄마 방문 앞을 서성이다 조용히 문을 열어봤어요. 엄마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죽여 울고 계셨습니다. 엄마, 아이고 우리 딸 아직 안 잤니? 얼른 가서 자라. 엄마, 아까 그 얘기 다 들었어? 민준 아빠가 좀 예민해서 그런 거예요. 신경 쓰지 마.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도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내가 괜히 여기 와서 니네 부부 사이만 나빠지게 하는 건 아닌가 몰라. 그런 말이 어딨어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저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치매의 초기라고는 해도 엄마는 여전히 서운함도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다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오히려 기억은 조금씩 흐려져도 감정만큼은 더 예민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부쩍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밥도 예전만큼 못 드시고 방 안에만 계시는 시간이 늘어났죠.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속으로 수도 없이 다짐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수지한테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동생에게 전화를 거는 그 순간이 또 다른 죄책감의 시작이 될 줄은요. 그날 밤 저는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망설였거든요. 동생도 얼마 전 결혼해서 시댁생활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을 텐데 여기에 짐을 하나 더 얻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더는 혼자 삼키고 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수지야, 나 좀 힘들어서 엄마 모시는 게 생각보다 훨씬 버거워. 수화기 너머로 수지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왜? 저는 그동안 쌓아뒀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엄마한테 짜증내는 일부터 저번에 냄비 태운 날 벌겋게 화를 내던 모습, 그리고 놓치네라고 불렀던 그날 밤까지요. 말하는 내내 목이 메어서 몇 번이나 말을 멈춰야 했어요. 엄마, 그 뒤로 방에서 소리 죽여 우시더라고. 내가 그 소리 듣는데 심장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 형부가 그렇게까지 한다고? 수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져. 엄마가 자꾸 눈치 보시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수지야, 혹시 말인데 엄마 좀 일찍 데려가 줄 수 있을까? 원래는 1년 채우기로 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이상하게 너무 길게 느껴졌죠. 그러다 수지가 힘겹게,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도 진짜 그러고 싶은데 사실 나도 지금 여력이 없어.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동생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그동안 혼자 삼켜왔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편찮으셔. 벌써 몇 달째 내가 간병하고 있거든.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한쪽 몸을 잘 못 쓰셔. 대소변도 못 가릴 때가 있어서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해.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밤에도 2~3시간마다 깨서 몸 위치 바꿔드려야 하고 욕창 생기지 않게 계속 살펴야 하고. 언니,
나도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 수지의 목소리가 점점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언니한테 걱정 끼칠까봐 말을 못했어. 언니도 힘든데 나까지 짐 얹기 싫어서. 시댁 식구들도 은근히 나만 쳐다보고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일이 바빠서 손도 못 대고 있어.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동생도 저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외롭고 고된 시간을 혼자 견디고 있었다는 것을요. 전화 한번 편하게 못하고 하소연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저 묵묵히 버텨왔을 동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수지야,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언니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둘 다 그냥 서로한테 짐되기 싫었나 봐. 동생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어요. 미안해 언니. 나도 엄마 모시고 싶은데 먼저 모신 시어머니를 두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두 분을 같이 모실 형편도 안 되고 내가 죄인이야 정말. 저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수지야. 네 탓 아니야. 너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태 말도 못했겠니?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서로 미안하다는 말만 주고받았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서로에게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동생을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계속 버틸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고민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한번 말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이미 몇 번이나 부딪혀본 벽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 저는 가장 하고 싶지 않았던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요. 그 결정을 내리던 날 아침, 저는 엄마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문을 열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몰라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할까? 엄마는 이미 짐작하고 계셨던 걸까요?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왜? 무슨 얘긴데? 저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요양원에 잠깐만 계시면 안 될까? 상황이 좀 그렇게 돼서. 엄마의 눈빛이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요양원? 나 거기 안 간다고 했잖아. 거기 가면 다 죽어서 나오는 데야. 죽기 전엔 못 나와. 엄마, 나도 알지. 근데 지금은 정말 방법이 없어서. 수지도 시어머니 편찮으셔서 도와줄 형편이 안 되고.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어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딸들 힘든 거 뻔히 아는데 내가 고집부려서 뭐 하겠니. 나도 아빠 병간호해봐서 안다. 니네 마음 엄마가 미안해. 엄마, 수지도 오죽하면 그러겠어. 나 하나 때문에 딸 둘 다 이렇게 힘들게 할 순 없지. 그 말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당신의 두려움보다 딸들의 짐을 더 걱정하고 계셨던 거죠. 며칠 후 짐을 챙겨 요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엄마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셨어요. 말씀은 없으셨지만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이 계속 떨리고 있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요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나 여기서 죽어서 나오는 거 아니지? 그 물음에 저는 목이 메어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자주 뵈러 올게요. 금방 다시 모실 거야, 내가. 약속해.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억장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엄마를 방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섰는데 엄마가 뒤에서 조그맣게 외치셨습니다. 우리 딸 밥 잘 챙겨 먹고 다녀?
나 걱정하지 말고. 그 목소리를 뒤로하고 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엄마를 두고 돌아오는 길, 저는 운전대를 잡고 몇 번이나 갓길에 차를 세워야 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도저히 운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정신없이 짐을 정리하다가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서랍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엄마의 인감도장과 통장,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담긴 봉투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온 집안을 다 뒤져봤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엄마 서류 봉투 못 봤어? 서랍에 뒀는데 안 보여서. 남편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거? 내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 요양원 서류 처리하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장모님은 잘 가셨지? 너무 자연스러운 말투에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렇구나. 놀랐잖아. 사라진 줄 알고. 엄마는 잘 가셨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진실을 감추고 있었는지를요. 그날 이후로 며칠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요양원에 적응하시는 엄마를 챙기랴, 밀린 집안일을 하랴. 저는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들어 부쩍 통화를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베란다로 나가서 소곤소곤 말을 하다가 제가 다가가면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누구랑 통화해? 왜 그렇게 놀라? 그냥 회사 일이야. 별거 아니야. 그렇게 얼버무리는 남편의 얼굴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편함에서 낯선 우편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온 등기부 등본 발급 안내서였어요.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엄마 명의로 된 거라곤 오래전 아버지와 함께 장만하신 작은 아파트 하나뿐이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이거 뭐야? 엄마 등본을 왜 우리 집으로 신청했어? 남편은 잠시 말을 잃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둘러댔어요. 아, 그거 요양원 서류에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대신 신청해 준 거잖아.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리고 이런 건 원래 내가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바쁘니까 내가 도와준 거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말투는 태연했지만 눈빛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몇 번이나 뒤척였죠. 그러다 문득 얼마 전 사라졌던 인감도장과 서류 봉투가 떠올랐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다음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지야, 나 좀 이상한 게 있어서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았습니다. 인감도장이 사라진 일, 등기부등본 신청, 우편물, 남편의 수상한 통화까지요. 수지는 한참을 듣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언니, 그거 진짜 이상한데? 우리 직접 등기소 가서 확인해보자. 다음날 저는 동생과 함께 등기소를 찾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열람 신청을 하고 서류를 받아든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엄마 명의의 아파트에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채권자는 다름 아닌 은행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언니? 엄마가 이걸 언제 하셨대? 엄마가 하셨을 리가 없잖아. 엄마는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인감도장을 훔쳐다가 엄마 몰래 대출을 받은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변호사인 대학 동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좀 도와줘. 인감도용의 사문서 위조까지 의심되는 상황이야.
동창은 제 얘기를 듣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등기부에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 그럼 대출 실행할 때 제출한 서류가 은행에 다 남아있을 거야. 일단 그것부터 확인해봐. 저는 동생과 함께 해당 은행 지점을 찾아갔어요. 담당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요청하자 직원은 한참을 뒤적이더니 서류 뭉치를 내밀었죠.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무려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언니, 이게 말이 돼? 1억이나? 동생이 서류를 보며 손을 떨었죠. 대출 서류에는 분명 엄마의 서명과 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인감증명서가 문제였어요. 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갖춰야만 발급이 가능한 서류였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담당 직원에게 물었죠. 이 인감증명서가 혹시 대리 발급된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직원은 잠시 시스템을 조회하더니 대리 발급으로 되어 있다고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위임장 사본을 받아든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또 주저앉고 말았어요. 위임장에 적힌 엄마의 서명과 제가 봐온 엄마의 필체는 전혀 달랐거든요. 심지어 엄마는 그 서류가 작성됐다는 날짜에 이미 요양원에 계셨던 상황이었어요. 거동도 불편하시고 그런 복잡한 서류를 작성할 정신도 아니었던 때죠. 엄마가 이걸 쓰실 리가 없잖아. 그때 요양원에 계셨는데 어떻게 주민센터를 가? 동생은 갸우뚱했지만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기준이 몰래 이 일을 꾸민 거죠. 애초에 엄마를 그렇게 매섭게 구박하고 결국 요양원으로 등 떠밀듯 몰아간 것도 어쩌면 이 모든 일을 벌이기 위한 계산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대출 서류와 이임장 사본을 눈앞에 들이밀었죠. 이게 뭔지 설명해봐. 엄마 인감증명서까지 위조해서 대출받은 거야?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그게 잠깐만 쓰려고 한 거야. 사업 자금이 급해서 곧 갚으려고 했어. 위임장까지 위조하고 1억을 빌렸다는데 그게 잠깐이라는 말로 끝날 일이야? 저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 그날 엄마 서류 못 봤냐고 물었을 때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했잖아. 이게 안전한 거야? 다 거짓말이잖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궜어요. 대답해. 처음부터 이럴 계획이었어? 엄마 구박한 것도 요양원 보내자고 한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었냐고. 제가 다그치자마자 남편은 그제야 무릎을 꿇으며 매달렸어요. 미안해 여보. 진짜 미안해. 어차피 나중에 다 갚을 생각이었어. 한 번만 봐줘. 나 지금 회사 부도나면 정말 끝이야.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향한 마지막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동창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그리고 엄마 아파트에 걸린 근저당이랑 대출금 전부 원상복구하고 싶은데. 동창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인감증명서 부정 발급의 문서 위조 정황까지 이 정도로 명백하면 형사 고소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야. 어떻게 할래? 저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형사 고소까지 하면 애들 아빠인데 감옥 가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 대신 이혼이랑 재산 반환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 동창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들을 그대로 들고 가서 압박카드로 쓰자고 했습니다. 순순히 합의 안 하면 형사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그럼 겁먹을 수밖에 없다네요. 며칠 후 친구는 남편에게 내용 증명이 전달되게 하였습니다.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와 함께 인감증명서 부정 발급 및 사문서 위조 정황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서류가 함께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에 형사 고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남편은 곧바로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취하였어요.
이혼해줄게. 재산도 다 정리할게. 제발 경찰서만은 가지 않게 해줘. 남편은 감옥에 가는 것만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는지 제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순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근저당은 남편 명의의 사업체와 개인 재산을 처분해 전액 상환하기로 하고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는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되돌려놓기로 합의했죠. 이혼 절차도 남편의 귀책 사유가 명백했기에 위자료를 포함해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형사고소까지 가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는 없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아버지였고 굳이 감옥까지 보내며 원수처럼 지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만 다시는 엄마 곁에도 자신의 인생에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선을 그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재산 문제와 이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곧장 엄마를 요양원에서 모셔왔어요. 그토록 두려워하시던 그곳에서 마침내 두 딸의 손을 잡고 나오시던 날 엄마는 요양원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게 숨을 내셨죠. 아이고 좋다. 이제 집에 가는구나. 그 말에 저와 동생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고 또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치매라는 병이 한 번의 사건으로 좋아지거나 눈물 몇 방울로 낫는 병이 아니라는 걸요. 엄마는 지금도 어제 드신 밥을 기억 못하실 때가 많고 가끔은 저를 보고도 낯선 얼굴처럼 바라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지만 저는 이제 그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으려 합니다. 처음 얼마간은 저도 조급했어요. 병원에 좋다는 약은 다 알아보고 인지훈련이니 뭐니 하는 프로그램도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은 게 있어요. 치매는 되돌리는 병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병이라는 걸요. 저는 대신 엄마의 하루하루를 지키는데 마음을 쏟기로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산책하시고 좋아하시는 라디오를 틀어드리는 것. 그 작은 규칙들이 엄마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린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동생과 저는 여전히 시간을 나눠 엄마를 돌봅니다. 주중엔 제가, 주말엔 동생 가족이 오거나 제가 엄마를 모시고 동생네로 가기도 하고요. 시어머니 간병을 마친 동생도 이제는 조금씩 여유가 생겨서 예전보다 훨씬 자주 엄마 곁에 있어줍니다. 가끔 엄마가 저를 보고 우리 딸 언제 왔니? 밥은 먹었니? 하고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셔도 저는 이제 짜증내지 않아요. 그저 처음 듣는 것처럼 웃으며 대답해 드립니다. 방금 먹었지. 엄마는 뭐 먹었어? 그러면 엄마는 한박 웃음을 지으시죠. 그 웃음 하나로 저는 오늘 하루도 버틸 힘을 얻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엄마의 병은 더 깊어질 수도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언젠가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날이 올 수도 있고 지금보다 훨씬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날을 두려워하며 오늘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엄마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오더라도 저는 엄마를 기억할 거니까요. 엄마가 저희를 위해 살아오신 그 모든 시간을 제가 대신 붙잡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엄마와 이별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저는 후회 없이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곁에서 손잡아드리고 좋아하시는 노래 틀어드리고 매일 웃으며 인사드리면서요. 그게 제가 엄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알아요. 길어지면 지치고 불평도 하고 그렇겠지만 그게 두려워서 시작도 안 하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저희를 어떻게 키우셨고 아버지를 어떻게 돌봐드렸는지 아는데 그런 엄마를 모른 척하고 제 인생을 살아도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동생과 함께라서 마음은 든든합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을 돌보며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혼자 짊어지지는 마세요. 가족이든 형제든 이웃이든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청하세요. 저도 동생과 짐을 나누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완치를 바라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함께 잘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진심 어린 효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